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은행에 넣어뒀으니까. 또는 안전하다고 들었던 금융상품에 넣어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확신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무섭게 번지고 있는 균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 우리말로 하면 사모신용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사모운용사 블랙스톤이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임원 25명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약 2천억 원을 자기 회사 펀드에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 사장님들이 자기 돈을 꺼내 막아야 할 만큼 무서운 상황이 생겼다는 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전말을 하나하나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금융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고 역사적인 선례와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이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인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금융상품 리스크 관리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도 1. 도대체 프라이빗 크레딧이란 무엇인가?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신용시장이 뭔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4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 이 시장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라이빗 크레딧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각국 정부는 은행들에게 훨씬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리스크를 무분별하게 지지 말라는 거였죠. 그러자 은행들이 돈 빌려주는 걸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은 은행 문이 거의 막혀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입니다. 블랙스톤 같은 대형 사모운용사들이 은행 대신에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꺼려하는 대출을 대신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지만 프라이빗 크레딧은 리스크가 높은 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보통 연 9%에서 12%, 심지어 그 이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걸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연 10% 수익률이라는 건 엄청난 매력이었으니까요.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2%에 불과하던 시절, 연 10%짜리 상품이 나왔으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만 해도 몇백조 원 수준이었던 게 2026년 현재는 약 2,400조 원 규모까지 커진 겁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엄청나죠? 그 중심에 블랙스톤의 BC레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BC레드는 블랙스톤 세큐어드 랜딩 펀드의 약자인데요. 운용 규모가 무려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입니다. 파티도 2. 무슨 일이 터졌는가? 블랙스톤 사태 전말.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해 봅시다. 2026년 3월 초, 블랙스톤은 충격적인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BC레드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쉽게 말해 내 돈 돌려달라는 요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면 전체 자산의 7.9%, 금액으로는 약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종류의 펀드는 원래 분기당 5%까지만 환매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훌쩍 넘는 7.9%의 환매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5개였던 창구로 10명이 동시에 밀려 들어오려는 상황이 된 겁니다. 블랙스톤은 어쩔 수 없이 분기 환매 한도를 기존 5%에서 7%로 높여서 이 요청을 겨우겨우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블랙스톤의 고위 임원 25명 이상이 자신의 개인 돈, 사비를 꺼내 BC레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규모가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회사 차원에서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합치면 총 약 5,900억 원. 회사 돈과 사장님들 개인 돈을 합쳐서 약 5,900억 원을 하루아침에 자기 펀드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들이 갑자기 환불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집에서 현금을 들고 나와서 가게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스톤 측은 이걸 임원들의 자사펀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넣을 만큼 믿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은 이걸 다르게 읽었습니다. 사장님들이 사비를 꺼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구나. 그 자체가 불안의 신호라는 겁니다. 평온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블룸버그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에 직면한 사모 운용사가 위기를 막기 위해 내부 자금을 투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알티도스미, 블루아울까지 도미노의 시작인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블랙스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블랙스톤 사태가 터지기 약 2주 전인 2026년 2월 19일 또 다른 대형 사모 운용사가 훨씬 더 충격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블루아울 캐피털입니다. 블루아울은 자사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2호, OBDC 이후의 분기별 정기 환매를 아예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블랙스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블랙스톤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환매를 해줬어요. 매돈 달라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블루아울은 아예 그 창구 자체를 닫아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돈 못 뺀다는 거예요. 이 발표가 나오자 월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블루아울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약 2조 4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1조 6천억 원짜리 펀드 하나 환매 중단이 회사 전체 가치를 2조 4천억 원 증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프라이빗 크레딧 전반에 대한 공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블루아울도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저 펀드들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번진 거죠. 월가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기의 전조가 아니냐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한 군데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트 4. 숫자로 보는 공포, 디폴트율의 경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폴트율입니다. 디폴트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기업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못 갚는 것, 부도를 말합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2025년 미국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디폴트율이 최대 9.2%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기업들, 연간 영업이익이 2,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들 가운데서는 무려 10.9%가 부도를 냈습니다. 10개 기업 중 하나 이상이 약속한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UBS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들의 디폴트율이 최악의 경우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왜 소프트웨어 기업이 문제냐고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이 시장이 특히 좋아한 차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IT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구독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챗GPT로 대표되는 AI 혁명이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멀쩡해 보이던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갑자기 현실화된 거죠. 파트 5. 리먼 브라더스가 생각나는 이유. 지금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같은 단어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2008년입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해주고 그 대출들을 묶어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전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그 썩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S&P 500은 약 50%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GDP가 수십조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 프라이빗 크레딧 사태가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슷한 점도 있고 중요하게 다른 점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열쇠입니다. 먼저 비슷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복잡한 금융상품 속에 어떤 부실 자산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프라이빗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성 없는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처럼 매일 가격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 자산의 상태가 어떤지 외부에서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해외 사모 대출 펀드의 주요 리스크로 정보 불투명과 위험 과소평가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둘째, 빠른 성장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2008년 모기지 시장도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대출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도 10여 년간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꼼꼼히 따지는 기준이 점점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기업들이 갑인 상황이 되어서 운용사들이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셋째, 연쇄 반응의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비슷합니다. 한 군데서 환매론이 시작되면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펀드는 괜찮을까 하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핵심은 레버리지, 즉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자산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100억 원짜리 자산을 10억 원 내고 90억 원 빌려서 산 다음 그 자산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레버리지 구조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먼 하나가 무너지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그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낮고 전통은행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도 상대적으로 덜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8년과 달리 감독당국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이미 증권사들에게 해외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2008년만큼 심각한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무시해도 좋다고 방심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순 해프닝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장은 지금 이 두 시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트 6. 역사는 반복된다. 1991년 걸프전이 주는 교훈. 자, 이번에는 시야를 좀 넓혀서 역사를 들여다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순간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바로 걸프전 때입니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즉각 경제로 전이됐습니다. 유가가 순식간에 2배로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던 유가가 40달러로 치솟은 겁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거기에 유가 폭등까지 겹치자 시장은 공황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S&P 500은 단 3개월 만에 18%나 폭락했습니다. 그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너무 닮아 있으니까요. 제2의 오일 쇼크호나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동 리스크 언제 끝날지 몰라.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꿔도 지금 뉴스에 그대로 나올 것 같은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합니다. 역사에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기록된 그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습 시작 그날 유가가 하루 만에 3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3.7% 급등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날
유가가 폭락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게 직관에 반하죠. 그런데 시장의 논리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드디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쟁이 시작됐으니 이제 끝이 보인다. 끝이 없는 기다림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결말이 낫다는 거였죠. 그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에 S&P 500은 17.6%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공식 종료된 1991년 말에는 전쟁 시작 전보다 29%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1990년의 바닥이 1990년대 10년간의 대세 상승장의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1990년대가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찬란한 10년 중 하나라는 걸 아시죠? 그 시대의 씨앗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엔 인터넷 혁명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AI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하나로 시장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는 AI가 있습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생산성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끝낸 건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강세장을 끝낸 건 보통 금리 급등, 경기 침체, 그리고 버블 붕괴였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발티도 7, 25일의 데드라인, 호르무즈의 시계가 가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절대 눈을 떼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 상태에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0%와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가 통과하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 해협이 막힌다는 건 지구의 에너지 동맥 하나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JP 모건은 긴급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봉쇄가 지속될 경우 25일이 결정적인 데드라인이 된다고요. 왜 25일이냐 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전 세계 육상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원유는 약 22일치입니다. 그리고 걸프만에 대기 중인 빈 유조선에 추가로 실을 수 있는 양이 3에서 4일치 정도입니다. 합치면 최대 25일입니다. 2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장 공간이 꽉 차서 산유국들이 물리적으로 석유를 팔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산 자체를 강제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봉쇄가 풀리더라도 공급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JP 모건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70달러대에서 8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그 수준으로 치솟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모든 물건값이 오르고 소비가 죽고 기업이익이 줄고 주가가 폭락하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역발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2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에게도, 이란에게도, 그리고 시장에게도 끝이 없는 불확실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건 결말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결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8. 진짜 균열은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 팔아야 해, 사야 해, 들고 있어야 해. 저는 지금 특정 행동을 권유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균열은 어디에 있는가? 전쟁은 균열이 아닙니다. 전쟁은 충격이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전쟁을 극복해왔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1년 9.11, 2003년 이라크 전쟁,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시장은 매번 공포에 떨었고 매번 회복했습니다. 진짜 균열은 금융 시스템 내부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2008년이 그랬습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날카롭게 봐야 할 것이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블랙스톤 사태와 블루아울 사태는 1,80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 균열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아직 그 균열이 2008년처럼 전 세계적 위기로 번질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균열이 확대되는 방향인지 아니면 봉합되는 방향인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 환매론이 다른 사모펀드로 연쇄 전이되는가? 지금은 블랙스톤이 겨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다른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들로도 환매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도미노가 연속으로 쓰러지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둘, 디폴트율이 계속 올라가는가? 지금 디폴트율이 9% 이상인 것도 높은 수준이지만 만약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경기가 더 나빠지면 10%, 12%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펀드 안에 든 대출들이 하나씩 부실해지고 그게 결국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파트 9. 은퇴를 앞두신 분들, 반드시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셔서 모아두신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상품은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판매됐습니다. 연 9%, 10%라는 수익률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행금리에 실망하신 분들, 주식은 무서우신 분들이 이런 상품에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내가 투자한 상품이 환매에 제한이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상품은 대부분 일반 펀드처럼 원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분기 단위 혹은 반기 단위로만 환매가 가능하고 그것도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환매 요청이 몰리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내 전체 자산 중 이런 유동성이 낮은 상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의 경우 언제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충분히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만약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나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묶여 있다면 지금 그 비중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나 금융회사가 제대로 된 위험 공시를 했는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들에게 해외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해약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공포에 질려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위기로 번질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가 진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연 10% 수익률은 국채이자와 같은 안전자산 수준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내가 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티도 10. 공포와 기회, 두 얼굴의 시장.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역사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되던 그날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포를 이겨내고 샀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역사에는 공포를 이겨내고 샀다가 진짜로 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 사태 이전에 저가 매수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낙관도 맹목적인 공포도 아닌 냉정한 정보와 분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1,800조 원짜리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는 25일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1991과 놀라울 만큼 비슷한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뇌관이 될지, 아니면 다 별거 아닌 해프닝으로 마무리될지 지금 당장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터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요. 블랙스톤 임원들이 자기 돈 2천억 원을 꺼냈을 때 그들은 이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2천억 원은 이 시장이 혼자 서 있기 어려울 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어떤 신호를 더 귀담아 들을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